대출 받을 때 보통 가는 데가 자기가 아는 주거래 은행을 가요. 창구를. 근데 그게 제일 최악이에요. 왜냐면 네, 지금 내 집 마련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대출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어디서부터 내 집 마련 시작해야 할지 되게 또 막막해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대출까지도 안 나온다고 하니 이거 내 집 마련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한테 현명하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너나이님께서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오셨습니다. 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기사를 볼까 하다가 아우 너무 복잡해. 너 내용이 뭐야.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원문을 봤어요. 원문을 봤는데 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Q&A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렇게 해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게 이게 주요 꼭지들이에요. 주요 사항들. 정리하면 지금 가계부채 너무 위험해요. 이 스탠스에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죠. 저희도 얼마 전에 방송 다룰 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DSR 규제를 원래 하기로 했던 걸 조금 땡겨서 할게요. 빨리 할게요. 이렇게 규제했을 때 뭐 보험사, 카드사, 뭐 금고 이런 데로 대출이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 이금융권도 같이 할게요. 여러분 돈 빌리시면 이제부터는 원금도 좀 같이 갚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실수요자는 불편함 없게 할게요. 이겁니다, 내용이.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볼게요. 네. 이 표 보시면 GDP 대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일단 먼저 전체적인 현재 시점의 전체적 수치를 비교하면 한국은 104%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준도 가계부채 규모도 큰데다가 이제 옆으로 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17%가 늘었는데, 이런 다른 나라들은 많이 늘어도 10%, 적게 는 나라 미국 같은 데는 1.7% 정도밖에 안 늘었다. 우리나라 지금 너무 빨리 늘어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부가 대출 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건 아니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막 갑자기 다 회수를 해갖고 우리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가 아니고,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걸 좀 낮춰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게 하겠다. 그걸 위해서. 그리고 나누어 갚도록 하겠다. 이거 두 가지가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두 가지 원칙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너무 크고 증가세가 빨라서 속도 조절할게요. 그래서 그 속도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출을 관리하는 원칙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게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누어 갚는 걸 유도할게요. 인 겁니다. 원금을. 이 뼈대를 이해하셔야 그 뒤에 나오는 정책들을 이해하시기가 편하거든요.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이 있겠죠. 먼저 첫 번째, DSR 규제입니다. DSR은 그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나가야 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친 거를 나눈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데 내가 받은 대출에서 나가는 이자하고 원금을 다 합쳤더니 그게 1,000만 원이다. 1년에?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DSR은 1,000만 원 나누기 소득 5천만 원 해서 20%. 그걸 좀 더 정성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100만 원 벌면 20만 원을 빚감대 쓴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40% 이내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당신의 소득이 얼마이건 간에 당신 소득의 40%가 넘어가는 대출은 절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죠. 여기 1단계. 예, 지금 이 단계에 있죠. 왜냐면 이건 내년 1월부터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 그럼 규제지역에서 6억이 넘는 주택을 담보대출을 일으키실 때는 당신의 DSR, 당신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40%가 넘으면 대출 안 해줄 거예요 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6억이 안 넘는 집은 DSR 안 보는 겁니다. 지금은. 네.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엔 6억이 안 되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물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거라도 이제 매수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매수하려고 하실 또 중저가가 전세가율도 높고 실제로 5억 8천 요 정도 되는 집에는 사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살 수 있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년 1월에는 6억이 안 넘는 것도 DSR 40% 적용을 하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기회가 확실히 줄어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무래도 집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초과하면 그러면 DSR 보겠다는 겁니다. 9,900만 원까지는 그냥 해줘. 근데 1억이 넘으면 소득이 얼마죠? 이런 거 물어봐서 40% 넘으면 안 해준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40%가 넘으면 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40%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22년 1월부터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여기 보면 22년 7월 3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이 시기가 지금 1년씩 당겨진 거예요. 원래 23년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주담대 신용대출 나눠서 보고 있죠? 네. 주담대 신용대출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이 대출 총액이 2억이 넘는다. 그럼 무조건 DSR 보겠다는 거. 그러니까 점점 대출받기 빡세지는 거죠. 내년 7월. 그때부터는 1억이 넘으면 DSR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갚을 수 없으면 못 받아요, 대출, 이제.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많아서 제가 이걸 다른 데서 따왔는데 대출이 종류가 또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은 받아도 DSR이 올라가지 않는 대출. 대표적으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여러분들이 대출을 쓰셔도 DSR에는 일단 안 넣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혼란이 좀 있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의 대출을 하겠다. 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의 대출을 위한 정책이 바로 DSR 40%. 자, 그리고 두 번째, 원금도 같이 갚아주세요.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은행들한테 갑자기 지금부터 대출해줄 때 무조건 원리금 상환 같이 믹스해서 그것만 파세요 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21년 7월부터 다음 세 가지 요건 충족할 때 분할 상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이거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치 기간 없이 한다, 대출이. 그러니까 받자마자 원리금을 같이 갚는 거예요. 두 번째, 균등 분할 상환 대출 구조, 월별, 분기별. 세 번째, 총 대출액의 40%까지. 그러니까 분할 상환이라는 게 다 갚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자만 내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자의 원금의 40% 정도는 나눠서 갚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60%를 만기에 갚게 해주세요. 요 정도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DSR 산정할 때 만기를 늘려서 적용해서 DSR 비율을 떨어뜨려 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DSR 비율을 떨어뜨리니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게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으시는 분이 저 대출 이번에 써야 되지만 만약에 나눠서 갚으면 제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오케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나눠 갚는 걸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분할 상환 약정할 때 10년 상환으로 DSR 계산. 원래 이거 신용대출만 해당되거든요. 신용대출은 5년을 봐요. 그 만기를 DSR 계산할 때. 근데 이걸 10년으로 늘리니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산술적으로는 2배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대책의 핵심적 사항이고요. 이 얘기를 처음 나왔을 때 아까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전세대출 빠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사실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사람들 패닉 와가지고 맞아요. 월세 계약 해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또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불편함 없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 지금처럼 제외되나요? 금년 중 예외적으로 제외했다.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1상 70에 몰릴 것 같아요. 저는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두 번째, 전세대출 심사 규정이 내년에도 유지되냐. 요즘에 강화돼서 함부로 잘 안 나오던데 전세대출이. 맞아요.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사항을 봐가면서 심사 강화 언제든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봤을 때 저는 조금 약간 아쉬웠어요. 내가 전세 만기가 내년 10월이야. 그때 전세대출 심사 규정 강화해갖고 내가 전세대출 연장 될지 안 될지 나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자금이 더 꼬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다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미리 좀 준비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상황 봐서 할게요 인 거예요. 전세대출은 규제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내용은 알겠고 내가 실수요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실수요자 대출 꿀팁 4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 네. 첫 번째, 불필요한 신용대출은 없애서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자. 자, 신용대출을 줄이면 담보대출 한도가 올라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DSR 규제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 김 씨가 있어요. 김 씨가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는다. 근데 신용대출 금리가 뭐 4% 정도 되는 걸 받았다고 쳐요. 이거 신용대출 DSR도 40%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대출은 만기 계산, 그 상환액 계산할 때 만기를 5년으로 본다고. 그럼 이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5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이자가 1년에 얼마? 200만 원. 200. 만기가 5년 동안 5천만 원을 갚는 거잖아요. 네. 5천만 원 나누기 5 하면 1,000만 원. 그래서 이 신용대출을 일으키면서 발생되는 원리금 상환액은 연간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연간, 네. 근데 이분의 연봉이 5천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22%를 잡아먹어요. 벌써 40%까지 해준다고 40%까지 해준다고 절반 했는데 이상을? 22%를 신용대출 5천만 원을 잡아먹는 거야. 근데 담보대출은요.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칠게요. 이분이 3.5% 정도로 받았다 하겠습니다. 만기가 길어. 그러니까 이 DSR 계산을 하면 1억 5천만 원에 3.5%를 계산하면 연간 이자가 525만 원입니다. 그리고 1억 5천을 30년으로 나누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야. 만기가 그렇죠, 기니까 그렇죠. 금액이 늘어나도. 그죠? 나눠내는 게. 그러니까 1,025만 원이 되니까 20.5% 정도 되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DSR 잡아먹는 건 비슷한데 담보대출은 대출 금액이 3배야. 자, 그러면 내가 담보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신용대출이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걸 먼저 없애는 게 좋다. 그러네요. 네. 집을 사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용대출을 줄이면서 담보대출 한도 늘리는 걸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고정금리 대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저도 평상시에 변동금리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는 내가 변동금리로 받았을 때 10년,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낮을 수 있겠지만 2년, 3년 사이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고비를 못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금리가 비싸더라도 고정금리를 쓰는 겁니다. 혼합형 같은 게 있어요. 3년은 고정금리, 이후에 변동금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특히 불안하신 분들은. 고정금리면 어디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정해져 계산이 있으니까. 딱 되잖아. 그러니까 집값, 뭐 내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공포는 내가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세 번째, DSR 한도가 10%포인트 높은 2금융권 대출도 알아볼 것. 지금 1금융권은 DSR 40%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2금융권부터는 DSR 50%예요. 2금융권까지는. 자, 10%가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또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김씨. 8억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근데 서울에 있어서 LTV가 40%예요. 그리고 금리는 4%라고 치겠습니다.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A은행에 가요. 3억 2천 대출 나오겠지 하고 신청을 합니다. 계산해봤더니 자, 40% 넘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요 40%까지만 해준단 말이에요. 계산해보니까 2억 6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대출을. 근데 B보험사를 갔습니다. 3억 2천 대출 신청을 했어요. DSR 계산을 했더니 똑같이 47%잖아요. 똑같지 뭐. 네, 금리 그렇죠? 똑같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3억 2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잠깐. 노나이님, 은행이 보험사보다 금리 싸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처럼 은행 주담대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 시기에는 가끔 역전현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쌀 때도 있어요? 오히려 보험사가 대출금리가 더 싼 경우도 있어요. 찾아보면. 지금 현재는요, 대출 상담사를 통한 대출 상담이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알아보시려면 직접 창구 방문하셔야 돼요, 지금은. 근데 보험회사를 그냥 건너뛰지 마셔라. 자, 마지막. 만기가 긴 담보대출을 활용하자입니다. 저희가 사실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네. 신용대출의 DSR이 많이 잡아먹는 이유가 신용대출은 5년 상환기간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담보대출 중에 40년 상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상환기간이 늘어나니까 또 어떻게 돼?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DSR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약간 이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은행마다 너무 달라서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네. 제가
당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돈 빌려주겠다. DSR 40%. 두 번째는 나누어 갚는 걸 권장하겠다. 나누어 갚는 경우에 인센티브 줘서 한도를 올려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로서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사겠다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신용대출을 먼저 없애고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뭐 3년, 5년 정도는 고정금리 대출 받으시는 거 아니면 아예 뭐 난 그것도 싫다. 지금도 싸다 생각한다. 그럼 그냥 고정으로 아예 받으시는 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DSR 한도가 10%포인트 높은 이금융권 대출도 같이 알아보시면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만기가 긴 담보대출을 한번 알아보자. 보통 기존에는 꼭 쓰지 않더라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뚫어놓는다고 하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주담대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빨리 이렇게 상환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취소를 하던가 해야 되겠네요. 내가 아는 만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금 고민하시는 실수요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계산을 해주시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어서 그냥 막연했던 게 딱 이렇게 숫자로 나오니까 더 이해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사례 듣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역시 너나이님. 네. 좋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너나이 옆에서 흐뭇하게.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준비 잘해가지고 제가 뭘 할 게 없네요. 오늘은요? 아까부터 조금씩 빈틈이 있었는데 오늘 틈이 없네, 틈이 없어. 아니 사실은 너나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대출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또 제가 최근에 또 알아본 분 같은 경우는 전세가 이제 안 나가서 대출을 알아봤는데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고 일단은 나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험회사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수협이나 제2농협 제가 예전에 많이 경매할 때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대출받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서 자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PPL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이나 교보 이런 데가 보통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대출 받을 때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대출 받을 때 보통 가는 데가 자기가 아는 주거래 은행을 가요. 창구를. 근데 그게 제일 최악이에요. 왠지 혜택 받을 것 같거든. 네, 이렇게 썼으니까. 주거래 은행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호갱될 수 있는 거구나. 완전 호갱이에요. 정말? 특히 그때 또 막 마상 입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왜냐면 은행은 은행마다 그 지점마다의 총액이 있어요. 대출 총액이. 근데 그거가 만약에 다 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대출을 안 해줘요. 근데 그게 그 지점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점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부동산 가시면 거기에 대출 상담사분들 연락처를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메인으로 하는 그 이제 은행이 있지만 또 서로 또 정보가 있어요. 요새는 어디 은행이 금리가 좋더라, 뭐 중도 상환수요 좋더라,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줘요. 거기가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대출 상담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또 수수료를 받고 비용, 뭐 복비 이런 게 있냐? 없어요. 없고 조금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좀 낫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또 대통령 선거가 내년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지고 다 바뀔 겁니다. 바뀌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대출 규제를 많이 했고, 뭐 DSR이나 뭐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뭔가 집을 매수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 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좀 정부에서도 좀 부담이잖아요.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가격을 좀 약간 일시적으로 잡으려고 사실은 대부분 대출 없으면 그걸 다 일시불로 내는 사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대선 이후에 뭐 어쨌든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뭐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다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은행이 만약에 뭐 적자가 난다, 마이너스가 난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라 경제에. 그래서 뭐 절대 전세 대출 이런 거 뭐 내년에 뭐 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선 이후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 저런 건. 근데 그게 사실 명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대표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 문화가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기재부나 금감원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네, 그런 네,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그렇죠. 네. 네.